안녕하십니까. 투영현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점점 더 악화되면서 수년 동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커모디티가 다시 한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이번 반등이 적어도 가까운 미래에도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 속도가 상당히 눈에 빨라지고 있습니다. 커모디티 전 분야의 선물 가격을 추적하는 레피니티브 코어 커모디티 CRB 지수는 2020년 4월부터 2월 중순까지 거의 2배나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커모디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과정에서 커모디티 관련 상품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미 투자를 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에 다시 한번 새롭게 진입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인데요. 이러한 분들, 특히 초보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커머디티 시장에 대해서 자세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커머디티 투자에 나서는 것이 성공 투자의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커머디티 투자에 앞서서 반드시 알아야 될 7가지 기본 원칙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전해드리고 싶은 내용 첫 번째는 커머디티 시장은 복잡한 경제 구조를 갖고 있고 가격 변화가 매우 크다. 그리고 선물 시장을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커머디티는 배당을 하지 않는다. 뮤추얼 펀드와 ETF를 통해서도 투자를 할 수 있다. 레버리지 펀드를 조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들면서 오늘 설명을 마칠까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커모디티는 기본적으로 상당히 많은 주식만큼 더 어려운 것이 커모디티 투자입니다. 실질적으로 앞서 말씀드렸지만 커모디티 지수, 가격 움직임을 추정하는 레피니티브 코어 커모디티 CRB 인덱스가 실질적으로 2020년 4월부터 2월 중순까지 올해 2월 중순까지 2배나 상승했는데 이러한 성과는 이 지수가 하락한 지 1년 만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급등세로 인해서 베테랑에서부터 초보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유형의 투자자들이 지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펀드나 ETF 투자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초보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커모디티 투자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몇 가지 기본 원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커모디티는 일반적으로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메탈, 라이프스탁, 어그리컬처럴 이렇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4가지 범주들은 각각 날씨, 지역, 그리고 지정학적인 특성에 따른 고유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커모디티는 뮤추얼 펀드나 ETF와 같은 투자 수단을 통해서 커모디티에 직접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간접 투자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경험이 부족한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상품에 대한 직접 투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투자는 다른 유형의 투자에서는 알려지지 않는 일반적으로 갖고 있지 않는 추가적인 비용 그리고 고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커모디티 투자에 관한 몇 가지 기본 사항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복잡한 경제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커모디티 가격은 해당 커모디티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브라질의 악천후는 커피 작물에 타격을 입혔고 원두 가격을 상승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중동의 정유 공장에 대한 공격은 공급에 지장을 주고 이것은 에너지 시장의 반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공급이 제한될 것으로 우려된 에너지 가격이라든가 아니면 밀 가격이 급등하는 것도 이러한 원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커머니티 시장은 뭐 여러분들도 뭐 익히 아시겠지만은 그 글로벌하게 움직입니다. 한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 다른 나라에 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모든 상품 투자자들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주시를 해야 합니다. 이 전쟁의 그 위험조차도 상품의 가격을 더 높게 상승시킬 수 있겠지만 특히 직접적으로 관련된 국가에서 발생한 것은 상품 가격을 더 높게 날려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그리고 러시아 양국이 식료품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일이 바로 이에 해당됩니다. 비록 그 우크라이나 침략이 2월 24일에 시작되었지만 상품 가격은 훨씬 이전부터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밀을 예로 들면 밀 1부실당 그 글로벌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감으로 2월 초에 7.63불에서 58% 오른 12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이 아주 단적인 예라 알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옥수수 가격도 같은 기간 동안에 21%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급등은 기본적으로 이미 상품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가속화시킵니다. 전쟁 이전에도 전 세계적으로 악천후와 전염병과 관련된 혼란이 공급을 줄이고 생산이 수요를 따라잡을 수 없을 때 가격을 상승시켰습니다. 때때로 한 상품의 가격은 다른 상품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대표적인 예가 목축업입니다. 농부들은 돼지나 소를 키울 때 비싼 곡물을 먹이게 되는데 곡물값이 올라가게 되면 곡물 대신에 가격이 저렴한 다른 대체물로 바꾸게 됩니다. 농부들은 상대적인 가격에 따라서 밀 대신 옥수수를 사료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옥수수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발생이 돼서 가격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커모더티는 복잡한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최근에 원유 가격이라든가 니켈 가격 움직임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격 변화가 상당히 심합니다. 원유나 곡물에 대한 직접적인 포지션을 취하는 상품 트레이더나 다른 전문가들과는 달리 상품에 투자하는 일반 투자자들은 상품 관련 보유 상품에 대한 장기적인 시각을 가질 것입니다. 아마 주식처럼 단순한 바이 앤 홀드 전략도 유용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흐름들은 이런 생각은 부를 축적하는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품 가격은 종종 장기간 하락 기후에 상승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더 나은 농업 기술이나 광물 채취 방법과 같은 신기술 인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공급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유가는 2008년도 배럴당 147달러를 기록했는데 30달러까지 하락했다가 최근에 다시 130달러까지 복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라비카 커피 가격도 1977년에 파운드당 3.35달러를 고점을 찍은 이후 현재 2.24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장기간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가격들은 인플레이션을 반영을 하면 오히려 더 하락세가 더 섬뜩해질 것입니다. 이 CRB 커모디티 가격을 보더라도 이런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Refinitiv Core Commodity CRB 인덱스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2008년 이후 거의 12년째 하락한 이후 그리고 2020년도부터 다시 상승 중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품 관련 개인 투자자에게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마켓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마켓 타이밍에 상당히 익숙하지 못하고 오히려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직접 투자 또는 ETF를 통한 투자를 할 때 기본적으로 이러한 부분들도 감안을 해야 되고 또한 상품 가격의 급변동에 준비가 안 된 분들은 충격과 감정적인 롤러코스터에 빠질 것이기 때문에
실패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이런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코모디티 시장도 선물 시장이 있습니다. 상품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는 현물 시장에서는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는 이런 상품 투자자들이 금속이나 석유, 식료품과 같은 이런 코모디티를 물리적으로 직접 구매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대신에 이들은 선물 시장을 이용하게 됩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대부분 가격이 오르거나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해서 선물 계약을 사거나 매도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계약은 미래의 특정 일에 특정량의 일반 상품을 매입하거나 매도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입니다. 결국에는 선물 시장의 가격과 현물 시장의 가격은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면 기본적으로 거의 일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상품 생산자와 소비자가 시장 가격 움직임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선물을 이용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배당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배당은 없고 제반 비용을 지출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비용은 혹시 이제 현물을 갖고 있을 경우에 각종 보관 비용 그리고 운송 비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오히려 인수할 때는 기본적으로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뮤추얼 펀드나 ETF를 통해서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들 하시겠지만 펀드 투자자로서 커모디티에 투자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상당히 넓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약 150개 이상의 뮤추얼 펀드와 ETF가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상품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시 말씀드려서 해당 상품에 어떤 상품을 보유를 하고 있고 어떤 전략을 구사하는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물론 주식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상품 투자자들은 특히 더 펀드의 구성 내용, 전략, 그리고 어떤 코모디티를 보유하고 있는지, 혹시 선물 투자를 하게 되면 만기는 언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운용 보수는 얼마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따져서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레버리지 펀드를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주식형 펀드에서도 레버리지 펀드를 조심을 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특히 커모디티에서 레버리지를 더욱더 조심해야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 투자자는 레버리지를 활용해 성과를 높이는 펀드를 피해야 됩니다. 이러한 펀드는 종종 레버리지 펀드는 종종 상품 수익률이 기본적으로 현재 주어진 상품 수익률보다 2배 또는 3배 이상 높은 수준을 제공한다고 약속을 합니다. 또는 하락했을 때도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약속했던 부분들이 가격이 역전이 되면 기본적으로 수익률은 그만큼 손실폭이 더욱더 확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품들, 레버리지 있는 상품은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굳이 이러한 코모디티 관련 ETF의 위험성은 굳이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이미 2020년도 원유 선물, 원유 ETF에서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당시 원유 ETF인 USO가 세계 최대 규모였는데 이렇게까지 하락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하지 못했었겠죠. 마이너스 거의 83% 하락을 했는데, 만약에 이때 레버리지 상품을 들고 있었다면, 물론 인버스를 들고 있었다면 어마어마한 기회가 돼 있었겠지만, 레버리지를 갖고 있었다면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끔찍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또한 ETN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유형의 투자는 펀드사가 파산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ETF나 뮤추얼 펀드는 이런
그 이벤트로부터는 그 투자자들을 보호하게 됩니다. 모든 투자가 그렇듯이 운영 비용이 낮은 펀드를 또 찾아야 합니다. 연간 운영 비용은 주로 0.5에서 1% 내로 움직이는데요. 레버리지 펀드는 1% 이상 그 지출이 발생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따라서 그 일반적인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스파이가 0.09% 적용되는 것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는 점, 이 점도 유념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들 수 있겠습니다. 성공 사례는 뭐 이미 우리 신문지상에서도 뭐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 1970년대 원자재 가격과 그 상품 가격, 식료품 가격 급등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 많은 돈을 번 그 짐 로저스가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대표적인 그 실패 사례로는 그 헌트 브라더스를 들 수 있겠습니다. 혹시 뭐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그 일명 그 이때 사건을 그 실버 서스데이라고 합니다. 목요일 날 주가가 은 가격이 그 급락을 했기 때문인데요. 원래 그 헌트 브라더스는 그 헌트 형제들은 그 기본적으로 그 성공 투자자였었습니다. 그 1980년대에 이들은 그 돈을 그 빌려서 은을 그 계속 사재기를 했고요. 또 이렇게 사재기한 은을 담보로 해서 다시 돈을 빌려서 또 은을 샀습니다. 당시에 그 헌트 형제가 매수한 금액은 약 한 100억 달러 정도, 규모는 10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 규모는 당시에 전 세계 은 유통량의 거의 한 절반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사재기에 대한 그 의혹을 보내면서 뉴욕 그 상업거래소에서 은에 대한 그 담보 비율을 낮추면서 은값도 하락을 하고 은의 담보 가치도 떨어지면서 이들 형제들은 그 은을 매도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그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그 주가는 그 은 가격은 하락한 것입니다. 결국 그 거래 규칙의 변화로 큰 폭의 가격 하락을 나타냈고 이로 인해서 그 파산에 이르렀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1988년 8월에 시장 조작 혐의로 그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물론 일반 투자자들이 이렇게 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커머디티 부분에서는 이와 같이 커머디티 투자가 어렵고 실패할 수 있는 그 극단적인 사례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점, 이런 점들을 그 항상 관심 있게 그 지켜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비교적 그 긴 시간 동안 커머디티 거래에 대한 그 일반적인 그 상식을 살펴보았는데요. 최근과 같은 그 지정학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그 상품 가격이 더 상승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지금 커머디티 관련 ETF나 상품에 뛰어들어야 될지 그 고심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상품 시장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분은 상관없지만 초보 투자자분들은 앞서 설명한 그 기본적인 내용을 검토하시고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보시고 그 혹시 투자에 나서기를 바라고요. 투자에 나선다면 해당 상품에 대한 그 전략, 보유 종목, 보유 구성 내용, 운영 보수 이러한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서 반드시 그 투자에 나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실패를 줄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입니다. 모든 투자 원칙이 마찬가지인데 커머디티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투자에서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자신의 그 상품에 대한 그 투자라는 상품에 대한 이해와 지식입니다. 항상 그렇지만 최근과 같이 그 급변동이 심한 상황에서 많은 그 마음고생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매가 높으면 그 골이 깊다라는 그 의미 용어도 있고 그리고 많이 오르면 오를수록 그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커머디티 시장도 아마 이럴 가능성이 있고 주식시장은 반대로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머지않아 이런 시절을 그 상황을 기대하면서 현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와 같이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서는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시장을 관망해 보시길 바라고요.
커머디티 투자에 나선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투자 원칙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의 그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